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노동은 감정 노동이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그 마트에 가면 여성 노동자들 있잖아요. 손님이 고객은 왕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왕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노동자들 죽어납니다. 백인백색이라고 감정이. 그래서 우리 노동이, 매일 노동자들은 아침에 그것이 블루 칼라 노동자건 화이트 칼라 노동자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노동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게 자본가들과 노동자들로 예전에 이분법으로 나눴죠. 아까 이제 막스 얘기를 했는데, 그 막스를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성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여성의 문제이면서 또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성매매, 그래서 영어로는 섹스 트레이드, 그리고 예전 용어로 얘기하면 매춘, 그거는 이제 프로스티튜트라고 그러죠. 이 문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크시스트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점잖아요. 비레르름 라이히라는 마크시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의사죠. 근데 그 프로이드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프로이드는 당시에 그 유산자 계층을 상대로 그 정신 분석학으로 심리 치료를 해서 생업을 유지한 학자죠. 근데 비레르름 라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노동자들의 삶에 천착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프로이드가 자신의 사부가 되지만 정신적인, 실제 철학적인 사부는 막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막스와 프로이드를 합친 이른바 통섭, 그리고 융합이 되는 그런 학자가 빌헬름 라이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게 된 이유가, 당시 독일에,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그 유럽에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피곤한가 라고 직접 인터뷰도 해보니까 그 사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생활이 바로 뭐냐면, 노동자들의 성은 부르주아의 유산자들의 성에 비해서 매우 빈곤한 거예요. 이른바 돈과 권력과 외모가 다 갖춰진 그런 남성인 경우에는 성에 대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권력을 노동자들은 누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라이히는 성과 노동자 계급의 문제를 천착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오르가즘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과가 끝난 노동자가 아름다운 분위기의 집에서 아름다운 섹스를 하고, 그러면 릴렉스를 하고, 충분히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또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이러한 그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정신 건강이나 육체 건강이 좋아요. 그런데 노동자 계급으로 오면 그런 당시의 역동적인, 당시 히틀러 치하의 그런 독일 사회, 그리고 주변의 유럽, 여기에 전부 다 그 격동의 시대의 노동자들은 매일매일이 삶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알코올로 가, 알코올. 그러면 술을 먹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그 부인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굉장히 무식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성이 경제적으로 부르주아에 맞서서 노동자들이 권리를 찾으면서 동시에 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 물질과
자연계의 성이 같이 조화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우 부조한 사회에 우리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걸 연구한 거죠. 그거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프로이드가 자넨 그만 집에 가게. 자네 자꾸 계급 얘기하니까 짜증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한 라이의 역사를 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위안부 그리고 위안부의 성, 오늘의 성노동자, 성매매 여성 여기에 이 사고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그리고 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젠더를 얘기할 거냐, 섹슈얼리티를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진보 진영에서 엄청난 투쟁이 있었어요. 이 문제의 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제가 지금 정대협 수요 집회, 맞불 집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4년 9월 23일 그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어서 남성, 여성의 성을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이때까지는 그 국가가 그러한 금지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줬어요. 왜냐하면 그 성인들의 그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것을 건드리면 성인들이 매우 불편하겠다라는 그것이 군사 정권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이 성인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거 정권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김대중 정권에서 부터 새로운 이제 인재 풀이 필요하니까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정권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정적인 계기는 그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 이희호 여사가 이화여대와 서울대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화여대 그 후배들이 많이 찾아오고 정권 탄생과 더불어 권력 분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 때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여성부를 만들게 된 것도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때 오면서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복지 업무 중에서 보육 업무를 여성부에 줘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시작할 때 연간 300억짜리 예산의 여성부가 노무현 정권에 와서 연간 1조 원대의 여성가족부로 변신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산과 그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는 거죠. 그 중앙조직과 지방조직까지 거느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되면서 그러면은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시행이 됐을 때 그때 3월에 국회 통과됐고 그때 한 명만 기권하고 그 법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국회 통과가 됩니다. 이때 그 여야가 없이 그러니까 성이란 문제, 여성이란 문제만 나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인권뉴스를 만든 거예요. 이유가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아니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을 만드는가. 저희를 보니까 그 법은 거기서 대동소이하지만 강화된 거죠. 중요한 건 이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바로 이른바 그 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이제 그 앞에 전면에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걱정을 했어요. 이 페미니스트 그룹이 전면에 나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우려한 것은 2000년 때부터예요. 그것이 이른바 백인위 사건이라고 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 남성들의 성폭력, 성희롱을 문제 삼아서 운동권을 초토화시킨 사건이 그 이른바 백인위 사건이야.
그때 그 각 대학의 운동권 뭐 학생회장이나 노동조합의 유력 인사들 이런 사람들과 여성 동지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게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백윤이 가면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른바 운동권을 성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매우 파쇼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팩트를 가지고 정리한 게 아니라 이른바 카더라 있죠. 카더라 가짜 카더라 방송으로 상대방을 다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건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옳은 얘기를 해도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한 사람이 김규황이라든지 당시 진보적인 사람 몇 명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그때 2004년도에 이 법이 또 통과되니까 그 세력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지금은 그 세력들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청와대, 여성가족부, 뭐 여성단체 총우두머리, 각 대학의 여성학의 뭐 교수 강사진, 그리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교육 분야에 뭐 이렇게 강사라든지 뭐 전국에 쫙 알리는 거고 2004년도에 바로 그 법이 통과되면서 성매매 금지법 동시에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거는 성폭력 방지법으로 더 크게 확산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가해자로 규정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예전의 페미니즘이 리버럴 페미니즘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의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그것은 참정권이나 그러한 여성들의 권한을 기본권을 요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매우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리버럴 페미니즘에서 그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 넘어가는데 용어를 급진적이라고 쓰면 굉장히 선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울트라 페미니즘. 그래서 이 용어는 페미나치. 여러분들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페미나치라고 해서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들이 완장을 차고 모든 남성을 이제 억압하는 구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페미니스트들의 전횡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페미니즘 그러면 레디컬 페미니즘인 거예요. 예전에 리버럴 페미니스트들이 원로 선배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은 목소리가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페미니즘이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위안부 동상까지 와 있다. 바로 그들이 오늘날 그 자리에 있고 저는 진보 진영에서 이 문제에 진보 진영이 왜 대응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진보 진영을 상대로 어마어마한 그 내부 투쟁을 해왔고 그 내부 투쟁 속에서 진보 진영은 그래도 여성들에게 할당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성에게 매우 양해를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심지어는 2000년 초에 민주노동당 그 인천 지역 토론회에서 매춘을 금지를 할 거냐 합법화를 할 거냐 비범죄를 할 거냐 토론회가 민주노동당 지역 토론회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합법화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그 토론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의 결과를 당시 민노당 여성위원장이 그 결과를 토론회를 없던 것처럼 다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속에서 예전에 막스는 이미 얘기한 게 있어요. 막스가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엥겔스도 결혼 생활을 했고. 막스가 뭐 바람핀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엥겔스가 또 막아준 얘기도 있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막스가 얘기하기를 매춘이란 일반적 사회적 노동의 특별한 표현이다. 매춘이란 일반적 사회적 노동의 특별한 표현이다. 이른바 자본주의 아래서 모두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노동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노동은 상품으로서 용역으로서 그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노동은 감정 노동이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그 마트에 가면 여성 노동자들 있잖아요. 손님이 고객은 왕이다 그래가지고 와서 왕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노동자들 죽어납니다. 백인백색이라고 감정이. 그래서
우리 노동이 매일 노동자들은 아침에 그것이 블루 칼라 노동자건 화이트 칼라 노동자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노동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게 자본가들과 노동자들로 예전에 이분법으로 나눴죠. 요즘은 좀 달라요. 예전은 달라요. 진보 진영에서 PD 계열 쪽에서는 노동을 신성시하지 않아요. 노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그 수단의 성격이 많아요.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인류의 그 문명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하면 예를 들어서 테크놀로지가 우리 유토피아냐? 그러면 원자폭탄, 핵폭탄도 테크놀로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그걸 갖다가 그 조율할 수 있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얘기할 게 많잖아. 근데 PD 쪽 말고 NL 쪽. NL 쪽은 뭐가 있냐면 노동에 대한 신성성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 노동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많이 창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마치 여성이 신성하고 성이 신성한데 어떻게 성을 파냐? 라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보 진영 내에서 제가 2004년도부터 성매매 금지법을 유럽의 경우에는 섹스 트레이드 그 당시에 성 거래가 국가에 의해서 그 보호를 받고 그러한 그 특정 구역 일종의 그 관용 지역 그걸 만들어서 성인들이 알아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일 같은 경우 특히 독일이 어마어마한 파시즘, 나치즘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그런 피가 누적된 그 정치 철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의 그 성적 자기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로 파시고 신인종주의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한 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진보 진영은 과거의 진보 진영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라고 걔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권 뉴스를 그 만들어서 직접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진보 진영이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러한 예전에 얘기하면 삼인주의 쪽에는 뭐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다 거기 합법화 내지는 비범죄화로 전혀 성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해요. 근데 물론 인신매매나 이런 극악한 범죄는 무조건 그건 차단해야죠. 그거와 그리고 어린이, 미성년자 이건 무조건 차단해야죠. 근데 그 외에 성인들이 자신이 원해서 일을 한다. 부득이하게 일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득이하게 일반적인 노동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독일이나 유럽의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그쪽의 생계 토대가 무너지니까 그쪽에 있던 여성들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나 네덜란드 이쪽으로 성거래, 섹스 트레이드를 하러 오는 여성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 그래서 여기에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 바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를 설명해야 된다, 니네들은. 라고 내가 문제를 삼으니까 얘네들은 그런 걸 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면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건 좌우정은 나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노동은 종국적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럼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3D 업종은 다 사라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환상적인 일종의 망상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 있으면서 그 세력이 결국 이 금지법을 옹호하고
여성단체의 중추적인 사람들이 그 법을 추진했고 성공시켰고 오늘날 모든 권력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위안부 동상까지도 같이 와 있어요. 그 멤버가 리스트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건 명예훼손이 겁나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계와 레드카 페미니즘, 그러니까 성을 매매를 한다고 성을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위안부들이 일제 때 마치 악에 의해서 무조건 전부 다 강제로 했다는 걸 일반화시키는 이거를 지금 해서 하나의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건드리면은 즉시 당신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거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쭉 진보정에서 일을 해오면서 계속 그 이론 투쟁을 해온 거죠. 하다가 오늘날 와서는 결국 이 사건이 어디서 또 최근에 터진 게 유석춘 교수. 유석춘 교수가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역사적인 그 노동과 성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국내, 국외. 근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여명의 눈동자는 소설이며 소설의 주인공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고 또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못받고 논문과 책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통해 잘못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문화 상품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왜곡을 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